네, 독거수요입니다. 저는 여전히 멕시코 산 미겔에 있습니다. 20일 살기 중에서 지금 벌써 열흘이 지났고요. 열흘 정도 좀 쉬면서 영상 만들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빅테크들은 조금 주춤하고 쉬어가는 그런 약간 숙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이런 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개별 종목 차트를 잘 안 보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 노트북으로 이제 그 HTS를 열어봤어요. 열어서 이제 관심 종목 옛날에 만들었던 걸 하나씩 다 쳐봤는데 와, 예전에 밈주식들 있잖아요. 밈주식만 제가 딱 모아뒀던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가시 종목이 그 코너가. 근데 거기 보니까 되게 많은 종목들이 사라졌더라고요. 리스트에서 없이 그냥 빈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사이에 상패도 많이 됐구나. 왜냐면 걔들이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AMC라고 이제 영화 체인 있잖아요. 미국에서 최대 영화 체인. 요것도 예전에 밈주식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한 90% 정도? 그때 한 40 몇 불 갔던 게 지금 4불대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마무시한 밈주식들이 이미 뭐 거의 이제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버블 논란이 엄청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시간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사람들이 기고만장했어요. 그 막 10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 갖고 있는 분들 뭐 10배 다 수익을 먹은 건 아니겠지만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제가 이거 조심 안 하면 이게 다칠 텐데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월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을 추천하고 목표가를 올리는데 너는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대충 뭐 전 이런 사이클을 하도 밟았기 때문에 제가 22년 동안 주식시장 했었고 10년 동안 리테일에서 고객들 대했는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다 보면 뻔하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빅테크 쪽으로 많이들 몰려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완전 소외가 된 상황이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빅테크만 간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연착륙한다 경착륙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불안한 거죠. 어쨌든 간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불안한 거는 뭐 실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체감을 하겠죠. 왜냐면 공실 맨날 보고 다니고 길거리에 홈리스를 보고 다니니까 홈리스라는 게 뭐 미국의 동부에도 많이 있고 서부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경제활동 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은 다 그쪽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배터리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배터리는 약간 종교 같다고 해야 되나? 완전 이제 강력한 팬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누가 막 뭐라 하면 달려들어서 뭐라고 하고.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 강성 주주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는 뭐랄까 좀 정신적 지주, 교주 뭐 이런 사람이 바로 이제 서정진 회장이었는데 한때 저의 이제 워너비 같은 분이었죠. 한국의 손정희라고 해야 되나? 제가 셀트리온 주식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퇴사하면 저렇게 창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IMF 때 그 대우에서 쫓겨나가지고 퇴사 동기들하고 이제 사무실을 딱 하나 빌려가지고 대충 이제 빈둥빈둥 거렸어요. 빈둥빈둥 거리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인터넷 열어가지고 이제 사업 아이템 같은 거 찾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특허가 이제 풀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사업을 이제 완전 이제 밀고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손으로 완전 백도 없이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어떤 서포트도 없이 그냥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을 세웠죠. 정말 이제 딱 봐도 이제 관상이 장군감이죠. 아무튼 지금 이제 배터리 쪽은 그 교주라는 분이 어떤 아저씨 한 분 나오시잖아요. 이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유튜브로 봤는데 뭐 어디 이제 기술자 뭐 이런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세일즈 하는 분 여의도 쪽에 계셨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저도 여의도 오잖아요. 이게 꾼들끼리는 좀 알아본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현업에서 이제 은퇴한 지는 한 3년 됐지만 증시 전문가들 보면은 뭐 지인도 많고 한 달이 2달 건너면 연결되거든요. 그럼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동종업계니까. 만약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배터리 쪽에 기술자였거나 뭐 이러면 제가 이제 좀 배우는 심정으로 이제 들어봤겠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좀 구멍이 좀 많더라고요. 듣다가 한 3분의 1 듣다가 못 듣겠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불안한 분들을 이렇게 교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아무튼 뭐 3,000% 좀 빠졌는데 이 빅테크 선호 현상이 대충 보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다들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고
물린 사람도 불안하고 수익 보는 사람도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냐? 현금을 이제 천천히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여튼 오늘 이제 배터리 좀 깠다고 또 악플도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옐런 의장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이제 자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큰 형님들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실질적으로는 이 두 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경쟁 관계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남자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열을 좀 정확히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냉소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뭐 화해한다 만다 하는 거 보면서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일 거야 라고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제 생각은요, 중국하고 미국은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더 매달려가지고 돌아가셔도 이 두 나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옐런이 중국 다녀와서 이제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안보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 그리고 그 더 힐이라고 그 외교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선거를 고려할 때 향후 16개월 동안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다음에 서열이 이제 국무장관하고 재무장관이죠. 이 정부 안에서는 거의 뭐 이 두 사람이 성과 없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뭔가 얻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던 이야기들만 했는데, 중국은 뭐 미국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라든가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뭐 듣고 있으면 좀 웃깁니다. 왜냐면 행동들이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지금 무역과 안보에서 전례 없이 막 지금 물어뜯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옐런 같은 경우는 채권 세일즈 하러 갔을 텐데, 물론 이제 블링컨도 이제 채권 세일즈 하러 갔었죠. 근데 둘 다 이제 성과 없이 돌아온 게 100%입니다. 왜냐면 그거라도 했으면은 우리 지금 이거라도 했다, 채권에 대해서 뭔가 좀 딜이라도 치고 왔다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그런 광고를 엄청 했겠죠.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중국에 특혜를 줬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미국채를 엄청나게 세게 팔고 있대요. 그래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정도? 이 정도로 이제 팔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예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선까지는 16개월 남았거든요. 내년 이제 11월이면 미국 대선인데, 바이든 임기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3년 가까이가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이제 미국은 계속 평화 유지를 위해서 뭔가 계속 트라이를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는 평화 정국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내년 11월까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제 펼 필요가 있는 거죠. 전쟁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미국 기업들 영업활동 보호하기 위해서죠. 나스닥 상장 기업의 매출이 60%가 어디서 나오냐면 해외 매출이거든요. 미국은 이제 내수가 크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수출로 먹고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뭐 선적도 해야 되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다가 그 외국에다가 이제 AS도 해줘야 되고 반품도 해야 되고 귀찮은 거죠. 그게 원래 이제 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하고 인터내셔널을 비교하게 되면 그 인터내셔널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국제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 약간 뭐랄까 그레이드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국 우월주의가 심한데, 뭐 미국에서 제가 태어났다면 뭐 미국 국뽕에 좀 빠질 만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워낙 대단한 나라고, 뭐 그 나라에 비빌 언덕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죠. 국방부터 경제, 문화, 기술 말할 것도 없죠. 물론 못하는 것도 많긴 많은데 어쨌든 세계 원탑의 국가는 맞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상장 기업 매출 60%가 해외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20%가 중화권에서 나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이고 가장 큰 시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죠. 이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 역시 큰 피해가 있겠죠. 일단 중국은 수출이 막히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니까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테슬라 매출의 50%가 중국인데 그거 대부분 다 날아가겠죠. 일단 중국이 잘하는 게 이제 불매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매운동 하면 이제 테슬라 안 팔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뭐 소비 기업부터 해서 소매 기업부터 해서 뭐 마트 가면은 다 P&G 쫙 깔려 있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싹 빠지겠죠. 지금 러시아 가시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거 다 사라졌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다 나왔어요. 다 한국 기업들도 다 나왔고.
이제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상장 기업의 절반의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싹 날아가는 거죠. 매출이 50%가 날아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가도 반 이상 날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위험한 기업이 이제 테슬라라고 보는데 테슬라 매출이 50%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그 기가 상하인가? 그거 이제 다 날아갈 겁니다. 지금 중국은 테슬라 자체 내에서는 일단은 영업 활동은 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테슬라 차량이 카메라가 한 10대는 있잖아요. 이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자국 도심을 휘젓고 다니고 그 데이터를 미국에다 전송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3선 도시 이상에서는 테슬라를 볼 수 있는데 그 아래는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미국 역시도 이제 북부나 이제 중부 쪽 그 대도시 빼고는 잘 없긴 해요. 아무튼 테슬라가 다 쓸고 다니면서 다 찍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까지 다 찍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 공산당으로 올 때는 이제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굉장히 그런 데이터들을 중국도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생활 보호가 별로 없는 나라거든요. 뭐 당이나든가 국익, 인민을 위해서라면 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제 인정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한인교회 뒤쪽에서 이제 전체적 예배를 이제 디렉팅을 했었는데 갑자기 공안이 와가지고 조용하게 이제 참석한 인원들을 캠코더를 딱 찍고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2005년도였는데 얼굴을 다 담아가는 거죠. 그때도 이미 얼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중국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보다 높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워낙 이제 15억이라는 인민의 데이터가 많은 데다가 사생활 관련 없이 그냥 다 찍어서 DB화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못하죠. 사생활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런 산업이 그 안면인식 같은 산업들이 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런 커버가 없다 보니까 그 민간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버렸습니다. 일단은 뭐 민간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막 써도 정부에서 뭐라 하지는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쓰고 뭐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도 많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제 일사불란하게 데이터화를 시켜버리고 업데이트가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몇 개 도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안면 인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횡단보도를 막 무단횡단을 해요. 그러면 카메라 인식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카드라든가 통장에서 벌금을 인출해 갑니다.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6월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문교 넘을 때 그 톨게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로 용지가 날라왔어요. 제 친구 집으로. 그래가지고 그 지로 용지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제 신용카드를 등록시키니까 나중에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게 차량 번호 인식이거든요. 제 차량 번호 인식하고 제 얼굴까지 다 찍어가지고 이제 그 지로 용지 나왔더라고요. 뭐 차량 번호 인식 같은 거야 뭐 40년도 더 된 기술이고 지금 이제 안면 인식의 시대가 온 거죠. 참고로 이제 전 세계에서 공공 CCTV 개수를 이제 8억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 중국에 있습니다. 뭐 일단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많으니까 전 세계 20%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60%면은 20%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 1000명당 CCTV 개수 탑 20 도시를 딱 꼽아보면 중국 도시가 1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런던이 딱 4위고요. 한국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의 서울이 제일 많았는데 53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별로 이렇게 CCTV가 많은 도시가 아닌 거죠. 아무튼 간에 중국이 이 카메라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면 기술을 이용해서 통제를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제 소수민족 탄압이잖아요. 중국은 한족이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소수민족 한 50개 정도가 같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의 95%가 한족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단일민족 수준이죠. 우리나라도 뭐 거의 한국 사람이 95%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 소수민족들이 땅 끝, 그러니까 서쪽 끝이라든가 남쪽 끝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립을 갈망을 하고 있죠. 사실 80년대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통제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던 나라입니다. 나라 자체도 뭐 메가리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의 헨리 키신저가 그 80년대에 중국은 5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신저의 영향력이야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때는 현역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클린턴이 그 중국을 이제 국제사회로 데리고 나오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데리고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저렴한 생산기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크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은 호랑이 새끼를 하나 키우게 된 거죠. 중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도강양해를 했던 나라죠. 지금 이제는 미국 GDP의 70%까지 근접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반만 년 중국 역사상 가장 지금 국민들이 부유한 상태가 됐고, 공산당이 이만큼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인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에 충성하는 비율도 높아졌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이 이미 5년 전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신저의 중국 분열론, 그러니까 뭐 5부분으로 쪼개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 이걸 아직도 써먹고 있더라고요. 약간 반중 정서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세뇌된 사람들은 중국은 5개로 쪼개져야 돼. 그래서 좀 약한 나라가 돼야 돼. 이런 심리로 그 이론을 아직도 들먹이고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은 늦었어요. 중국이 너무 발전했고 너무 커져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공산당은 자국의 인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 소수민족들을 특히 통제하기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테슬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카메라 기술에 민감한데 테슬라를 이쁘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단독으로 그 중국의 자동차 회사를 세웠잖아요. 원래 중국에는 외사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합자 기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현지에 있는 중국 기업이 그 외국 기업의 기술을 이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그냥 설립하게 특혜를 줬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기술을 얘네들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최첨단 산업인데다가 글로벌 리딩 컴퍼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혜를 많이 줬죠. 그래서 중국이 잘하는 건 뭐냐면 기술을 어느 정도 빼먹으면은 나중에 이제 무시해버리고 버리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았고, 예전에 이제 2000년대, 20년 전에, 20년 더 됐죠. 그때 이제 현대차가 중국 공산당한테 그 거의 이제 북경 자동차 공장을 거의 통째로 뺏겼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들어왔다가 중국 시장에서 한 20% 넘게 점유율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또 자연스럽게 소비자들 외면하면서 퇴출을 했죠. 특히 이제 사드 설치하면서 이제 삼성하고 현대는 중국에서 많이 이제 퇴출됐죠. 중국이 이제 제조 강국인데, 예전에 이제 자동차 내연기관만 있을 때 그 시절에는 엔진 기술을 진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거 배우는데 좀 실패를 했죠. 뭐 저야 이제 기술적인 부분 모르는데 이 IT랑 다르게 중국이 잘하는 게 IT잖아요. 이 자동차, 이 아날로그 기술, 이제 쇳덩어리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 봅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중국은 2010년부터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때 막 전기차를 이제 푸시한 거죠. 미래를 내다본 거죠.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생산과 소비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서 중국이 이제 15억이니까 20%가 안 되지만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돼 있죠. 기술적인 부분이야 테슬라가 원탑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아래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탁월한 제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올해 180만 대 목표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한 200만 대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 바로 아래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전기차 20만 대 넘기는 업체는 중국 빼고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동차 수출 세계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중국 차를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게 좀 신기하죠. 그렇다면 이 중국 자동차들이 어디로 수출될까요? 바로 벨기에, 칠레, 호주, 영국입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숫자가 벨기에로 들어갑니다. 벨기에가 이 차들을 수입한 다음에 유럽 각국으로 싹 퍼집니다. 두 번째가 칠레잖아요. 칠레는 이제 칠레로 들어가서 남미로 싹 퍼진 거죠. 호주하고 영국이 좀 탑3, 탑4인데 이게 좀 신기하죠. 저도 사실 중국차가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당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 2만 불, 2만 불. 2만 불이면 지금 2,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소나타급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중국차 수출이 이제 뭐 초기 단계겠거니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동남아에서는요 중국차들 진짜 많이 보여요. 진짜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동남아도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전기차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못 사고 부유층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유층 특혜로 세금으로 부유층들 전기차 사는데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소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최빈국인 라오스에서도 모델 X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때깔이 다릅니다. 뭐 대충 보면은 이제 중국인 사업가들이 현재 이제 법인 차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는 거겠죠.
지금 보면 가성비로 승부를 해왔던 브랜드가 이제 현기차인데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기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초에 그 테슬라 주가가 101.8불이었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때 되게 사고 싶었어요. 근데 중국 익스포저가 큰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2월, 11월 이때 이제 제가 중국 주식들을 이제 정리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 정리했거든요.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중국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도 한 80불 정도 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사볼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됐죠. 안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주식을 살 때 엄청 싸질 때까지 기다리고 싸진 거에 따라서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이제 남들은 이제 올라가는 주식에다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이런데 저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죠.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소탐대실하다가 놓쳐버리긴 했죠.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기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엄청 길어져가지고 제가 테슬라 이야기까지는 못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전동화에 실패한 자동차 메이커들은 퇴출되고 테슬라, 현기차, 미국에 이제 포드랑 몇 개, 그리고 BMW, 폭스바겐 이 정도가 나중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츠가 좀 안타까운데 전기차 기술이 너무 지금 떨어집니다. 아무튼 테슬라는 진짜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 갈 것 같아요. 배터리 공급만 원활하면. 근데 제가 대만전쟁 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이게 일어난다면 테슬라만큼 중국 비중이 큰 기업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 중에서 중국 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BYD도 정리했죠. TSMC도 정리했고. 제가 늘 대비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좀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뭐 세계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미국하고 중국이 잘 지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같이 번 것보다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한 은퇴자들은 종목 하나를 살 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손실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할 때 사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고. 아무튼 간에 저는 작년에 중국 주식들은 다 정리했고 익스포저가 큰 종목들도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애플도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 정리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정리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